안녕하십니까. 2023년 국업 정보직 정보사회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 이어서 국업이 조금 난이도가 낮기는 하지만은 7급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국업 문제가 7급보다 쉽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정보사회 2A에서 전체 25문제 중에 11문제가 나왔습니다. 7급에서도 11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보의 이해와 정보사회의 이해, 그 다음에 정보사회 관련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거의 한 40%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거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급과 달리 커뮤니케이션이나 뉴미디어 문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편 정보사회 영향 부분인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씩 다루는 영역이 좀 다르고 분량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정보화의 순기능, 그 다음에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 이렇게 3문제가 출제되었었고 7급에서는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3편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인트라넷, 이게 정보사회 얘기하면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이 부분도 지난 2018년, 19년 이때부터 지금 한 4년, 5년 동안 꾸준하게 4문제, 5문제 이상씩 계속 출제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국업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정보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7급에서는 정보사회의 미래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었는데 국업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는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가 8문제 나와 출제됐었는데 국업에서는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에 제 책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6번, 13번, 16번, 19번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보사회론 자체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어떤 책도 100%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MZ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베이비부머, 1953년부터 61년, 62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 세대,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레니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Z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그 이후 2010년까지 태어난 Z세대를 일컫는 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 얘기를 그냥 설명을 한 거죠.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태도 형성에 있어 자신만의 기준이 불명하게 설정되어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과거 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그렇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보다 검색 결과를 따르는 경향. 그래서 X세대라든지 그 이전 세대들은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신뢰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MZ세대는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검색 결과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보다는 약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약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실감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말이 이게 하나가 틀렸습니다. 강하다는 말 하나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점에서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책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11장에서 보면은 지금 정보화 시대의 신인류라는 그런 것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여피족, 더피족, 그룹족,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노마드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7급에서는 외피족에 관련된 문제가 여피족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피족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지금 9급에서는 MZ세대에 대해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여러분들 지금 시험 치신 분들이 이미 수험생들이 다 MZ세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의 성향을 좀 추정해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뭐 강사도 MZ세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2번입니다. 탈산업사회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탈산업사회라고 얘기하면은 산업사회 다음 정보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정보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의 학산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탈산업사회를 다른 체제라는 게 뭡니까? 산업사회와 구별시켜주며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은 지문이 길면 학생들이 조금 당황해서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와는 조직화된 복합성의 관리가 가능하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지식을 통합하고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혁신을 촉진시키는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창조적 기술, 컴퓨터는 창조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뭡니까? 통합하고 정돈하고 통계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창조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다 맞는데 창조적 기술이란 창조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창조적. 지금 군무원 정보사회론 문제가 앞에서는 강하다, 약하다. 그 단어 하나 강자와 약자의 차이에서 오답이 오고 가는데 이 부분은 뭐 창조적이라는 용어가 틀렸습니다. 앞에 부분까지 다 맞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론적 지식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뭐 전자민원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 뭐 길찾기를 하든지 모든 데 영향을 미칩니다. 상이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상적 상징체계로서 지식의 보완은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제한 및 용역의 혁신에 중요성을 가진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중요하고 지식사회,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창조적 기술은 인간의 사고 영역이고 컴퓨터는 기능적 기술이 한정됩니다. 챗GPT라는 게 뭐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텍스트 통합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장에서 엘빈 토플라든지 조지 시멘터, 다니엘 벨, 요네지 마처다 같은 이런 학자들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정보사회의 이행을 바라보는 관점인 단전론에 해당되지 않는 이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론과 연속론, 우리가 낙관론과 비관론, 그 얘기는 많은 뭐 강의에서 저도 마지막 특강에서 열심히 얘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전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보사회는 산업사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경제로. 산업경제는 산업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된 연속론의 입장입니다. 정보사회론, 탈산업사회론, 정보경제론. 그래서 우리가 단전론에는 정보경제론, 정보사회론, 정보양신론, 탈산업사회론, 그 다음에 탈근대화론, 유연전문화론 이런 것들이 단전론에 관련된 이론이고요. 연속론은 뭡니까? 산업경제론, 자본주의 산업사회론, 지배양식론, 네오막시즘, 조절이론, 유연전 축적론, 공농장론 뭐 이런 것들이 연속론에 해당됩니다. 3장에서 정보사회 이론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정보사회 이론에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렵는데 7급은 약간 좀 깊이 들어갔고 9급에서는 뭐 단순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학자 이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가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뭐 상관없습니다.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리터러시. 문자를 해독할 능력입니다. 문자를 해독할 능력. 그래서 과학적 리터러시, 개인의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실험 방법의 적용에 초점을 두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과학적 리터러시는 과학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을. 그래서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와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과학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과학적 리터러시입니다. 통계 리터러시는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문자 리터러시, 영상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버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라는 걸 처음 듣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리터러시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번입니다. 정강행실, 아규먼트 리얼리티입니다. 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지문을 낸다는 것은 애매한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애매한 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VR, AR 뭐 이런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에서 AR, 그 다음에 MR, 믹스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XR,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AR에 대해서 물은 거죠. AR에 대해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요소가 현실 속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VR은 100% 가상입니다. 100% 가상. AR은 뭡니까? 가상 플러스 현실입니다. 현실. 뭐 여기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도 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VR은 100% 가상을 얘기하는 거, AR은 가상 플러스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요소가 현실에 있다는 확신과 경험을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게이머가 잡을 수 있는 가상의 동물이 실제 공간에 이미지에 겹쳐서 나타나는 게임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거의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게임이죠. 포켓몬 게임을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서울의 남산이라든지 63빌딩 가면은 뭡니까? 그 유명한 캐릭터들이 꼬북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거죠. 포켓몬 캐릭터가 있어서 그걸 잡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캐릭터를 모으고 사냥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실제로 가서 대보면은 그 자리에 캐릭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AR 정강현실 게임입니다. 3D로 표현된 가상의 요소가 3D 실제 세계와 매우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해서 가상의 적이 날아오는 것을 공중전을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강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정강현실. 가상의 이미지로 실제 세계를 완전히 대체한다. 완전히 대체하는 이거는 뭡니까? AR.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17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어떤 그런 이슈들, 개발의 역사,
가상현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윤리적인 뭐 이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가상현실에 빠진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의 자아에서 자아로 현실로 나와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뭐 게임 속에서 사람을 잘 죽이는 이런 캐릭터여서 나와서 살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자, 뭐 다중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건 7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강현실, 혼합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된 인터넷 자원을 국가의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으로 수집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보존 프로젝트의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 문제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도서관 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죠.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누구도 이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 외의 문제인데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온라인 아카이빙 앤 서칭 인터넷 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6번의 정답입니다. KCI는 한국 학술지 SCI 미국의 그 과학 저널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한국의 학술지 하는 KCI를 코리안 시티에이션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코아사스는 뭡니까? 카이스트 오픈 액세스 셀프 아카이빙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학교의 그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코아사스라고 그럽니다.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저널이라고 그러는데 스웨덴의 룬더대 도서관에서 한 것들입니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KCI는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코아사스라든지 DOAJ 같은 이런 거는 뭐 거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저 구석에 있는 문제 하나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멘붕 빠질 필요 없습니다. 7번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는 라이트다. 이것도 7급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트하고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학자들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9급에서는 그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뭐 아주 높은 문제였는데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9급은 좀 풀어놨습니다. 매스미디어의 환경 감시 기능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수집, 정리, 분배한다. 환경을 감시한다. 매스미디어가 뭡니까? 우리 그 사회의 환경,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걸 감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오락 기능이란 단순한 사실 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하는 정보를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처방해 사람의 태도 행사에 영향을 줍니다. 오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냥 즐거움을 주는 거죠. 오락 기능이라는 것 자체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냥 즐거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라이트가 감시 기능, 해석 기능, 전수 기능, 오락 기능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3번은 뭡니까? 해석 기능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락은 그냥 즐거움을 주는 거죠. 매스미디어의 사회유산 전수 기능이나 사회의 가치 규범 그리고 사회가 보유하는 각종 정보를 한 세대 다음 세대 혹은 그 사회로 편입된 새로운 사회 구성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도 학생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인데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떤 라이트라는 찰스 라이트라는 학자의 이론을 설명하는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냥 용어만 이해했다면은 용어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다면은 사실상 찍을 수 있는 문제죠. 4번도 사회 유산 전수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 거 보니까 거의 오류가 없어요. 환경 감시도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그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인바이러먼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오락한다는데 무슨 뭐 이해시키고 뭐 설득하고 이런 게 오락이 아니잖아요. 오락은 그냥 단순하게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독해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장에서 일부 그걸 설명을 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에서 밝힌 정보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제가 특강하면서 뭐 거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각 학자들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갔다. 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양자택일에서 다원선택으로 자조사회에서 제도적 복지. 자조사회는 뭡니까? 내가 돈 내서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 내는 거죠. 월급 받으면은 일정 부분 국민연금을 열심히 냅니다. 그럼 내가 65살 돼서 국가에서 그동안에 적립했던 돈과 그 자기들이 뭡니까? 그 돈을 투자해 갖고 자산을 증식해서 매달 얼마씩 죽을 때까지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조라고 그럽니다. 자조.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뭡니까?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내가 돈을 국민연금 10원도 안 내도 국가가 알아서 나이 들면은 뭡니까? 노령연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도적 복지라고 그럽니다. 제도적 복지.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사회는 제도적 복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자조입니다. 자조. 당신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당신이 받을 돈은 미리 좀 내서 적립해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 정보와 생산, 정보의 생산과 분배, 인위적 기능,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국가경제에서 글로벌, 세계경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단기정책에서 장기정책, 제도적 복지에서 자조적 복지,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 종적 계층에서 횡적 네트워크, 양자타일에서 다원선택, 북반구 중심의 세계에서 남반구 중심의 세계. 이게 과거에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정보사회가 왔다 해서 남반구 중심의 사회로 이행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나이스비트라는 존 나이스비트가 대단히 뛰어난 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자기가 예측한 부분이 그렇게 뭐 맞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계속 지문들이 틀린 걸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뭐 이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2장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번입니다. 웹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웹 1.0, 2.0, 3.0, 4.0의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얘기하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크리에이터가 함께 누리면서 플랫폼에서 발행한 토큰 소유를 통해 플랫폼 운영에서 참여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3.0입니다. 플랫폼에 유저가 참여해 콘텐츠를 제공하면 사업체가 이를 사용해 광고 수수료를 얻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웹 2.0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2.0은 뭡니까? 2000년대부터 2010년대 능동의 웹,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시민 참여 중심 사용자 참여 중심 이게 웹 2.0의 시대입니다. 웹 3.0의 시대는 뭡니까? 2010년대 이후에 지능화된 웹입니다. 시멘틱 웹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시멘틱 기술, 실시간 데이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화된 웹이 시멘틱 기술을 위한 상황 인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웹 3.0입니다.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특정 콘텐츠를 뭐 전쟁 영화만 보면은 계속 전쟁 영화만 나한테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지능화된 웹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웰샤커, 오디우스, 미러 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유저가 참여해서 이런 것들은 2.0의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웹 1.0, 2.0, 3.0, 4.0 뭐 아직까지 4.0의 시대라고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 기술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의 뭐 경영자들이 지금 벌써 4.0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직도 웹 3.0의 시대다.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하고 3.0을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거의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0번입니다.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르치기는 했는데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알 권리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꼭 100% 이 내용을 다 가르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당연히 그런 것 같죠.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회의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부에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다. 이런 거는 거의 틀리게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공개 대상 정보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심의에 심의하게 된다. 말은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건데 그냥 이 문제도 명확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1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으로 틀린 것은 롱테일 법칙 많이 들어봤죠? 롱테일 법칙, 파레토 법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롱테일 법칙은 아마존이 돈 버는 방식들입니다. 자기들이 소수의 80%가 다수 20%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레토 법칙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아마존의 성공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기술은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찾아낸 법칙 원칙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게 3D 프린터,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 IoT, VR, AR, XR, MR 얘기하는 것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GN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전체가 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입니다. 롱테일은 아마존의 성공 법칙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2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1차 정보의 분류입니다. 시계열에 따라 전달 대상에 생성 가공에 따라서 1차 정보, 2차 정보, 3차 정보 이런 걸 구분한다고 이렇게 제가 1장에서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래서 초록이나 목록, 색인 이런 것들은 1차 정보입니다. 1차 정보. 2차 정보들은 1차 정보를 가공한 것들 1차 정보는 처음으로 창안된 정보들입니다. 보고서나 논문들이고 2차 정보는 1차 정보를 번역, 해설, 비평한 것들입니다. 초록이나 목록, 색인들 이런 것들은 다 2차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소로스라는 것은 컴퓨터 정보 검색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르는 사용하는 검색 언어의 관계 이런 걸 시소로스라고 하는 백과사전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2차 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차 정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정보. 시소로서는 3차 정보다. 그래서 1차 정보, 2차 정보, 3차 정보 이 부분이 1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이 13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픈 액세스의 방향 중 하나로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소속 연구자의 출판 전 논문 등을 수집하여 공개하는 방안이며
특히 연구기관의 지적 생산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배포하는 하나의 온라인으로 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들은 그래 리파지트리 자체가 보관 장소라는 뜻입니다. 기관이 보관하니까 기관이 연구기관이 보관하니까 기관 리포지트리다. 뭐 주제별로 보관하겠죠, 그죠? 마찬가 오픈 아카이빙은 뭡니까? 아카이빙 자체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보관한다는 뜻은 뭐 보관된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다크 아카이브는 뭡니까? 디지털 콘텐츠 보존을 지원하는 크로스 출판자나 커뮤니티 주도 운동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들의 지적 창작물들이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수록 하는 이런 걸 다크 아카이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크 아카이브.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관 리포지터리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가르친 그런 어떤 선생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오픈 액세스, 우리가 뭐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 이런 운동들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뭐 이런 것들의 오픈 액세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다양한 문제들이 그동안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든지 뭐 소스 공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기관 리포지터리라는 이 용어가 그냥 출제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복해서 출제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뭐 다시 출제하면 그 100% 그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죠. 뭐 조금 고민들을 했었다면은 용어만 잘 이해하고 했다면은 뭐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지 않은 그런 문제다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14번입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기구들 국제 인터넷 관리 주소 기구, 국제 웹 표준화 기구, 인터넷 소사이어티, 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 인터넷 번호 할당 기구,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ICANN, IANA, 뭐 ICANN은 뭡니까?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고 IANA는 인터넷 번호 할당 기관이고 그 다음에 키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ITU는 뭡니까? 국제전기통신연합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래서 인터넷 주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신의 표준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통신 관련된 어떤 정책들 이런 걸 정하는 게 ITU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전화라는 통신 이런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학생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15번입니다. 기록의 4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우리가 이 정보사회론이 도서관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짬뽕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하는데 이건 뭐 도서관학과에서 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록의 생산 획득과 관리를 규칙 절차 시행하기를 문서화해야 한다. 진본서 그 문서가 뭔가 진짜 원본 그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진본이다 그런 얘기죠. 진실된 문제고 거의로 작성된 그런 문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성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나 활동 혹은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면 이후의 업무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를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 관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무결성은 기록이 표방하는 기록의 그대로인지 무결성은 뭡니까? 기록이 표방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기록이 뭡니까?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류가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점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하고는 틀린 거죠. 생산을 입증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결점이. 이용 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이라 간주하는 시간 이내에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색, 재현, 해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1장 38페이지 기록의 4대 속성입니다.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그래서 뭐 이 무결성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뭐 그냥 과거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인데 뭐 몇 년 만에 또
좀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6번입니다. 정보와 정보 이용 주체와의 관계에서 본 정보의 분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 문제는 저도 풀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풀 수가 없고 정답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과 같이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 어떤 의미를 주는 정보를 의미를 주니까 행식은 아니죠. 그죠? 행식은 포맷이란 뜻이고 의미를 주면 의미 정보겠죠. 뭐 행식 정보와 의미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한글로 된 자료는 없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도 시멘틱 인포메이션하고 의미 정보라는 걸 찾아봤는데 행식 정보와 뭐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의미를 주니까 행식 정보라 보기는 어렵죠. 행식은 뭡니까? 글자의 형태, 정보를 담고 있는 양식. 그걸 행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정보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방해를 받는 정보를 배타적 정보, 비배타적이냐 배타적이냐 뭐 그런 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의 이용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함으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사적 정보, 공적 정보, 사적 정보 뭐 이것도 정보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또는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비매스컴 정보로 하며 클럽 정보라고 한다. 뭐 학생들이 4번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 문제도 사실 학생들이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학생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17번입니다.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식을 연결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웹 1.0, 웹 2.0, 3.0, 4.0 이게 뭐 지금 두 번째 문제에 나오는 건데 두 번 문제가 나오는 건데 웹이 인터넷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산업 사회가 아니고 정보 사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사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산업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웹 1.0은 정보사회, 2.0은 지식정보사회, 3.0은 후기 지식정보사회, 4.0은 융합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는데 어찌됐건 인터넷이 도입됐다는 것 자체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것은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 정보사회니까 산업사회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해서 이게 후기 지식이 맞냐 융합이 맞냐 뭐 이런 얘기인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죠. 진화된 단계들입니다.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후기 지식정보사회, 융합사회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보사회가 진화된 단계라 보면은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번입니다. 정보사회 조직의 변화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핵심 자원은 자본에서 인적 자원 정보로 변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핵심이 뭡니까? 노동과 자본인데 정보사회는 인적 자원과 정보로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경쟁적 관계에서 협동적 관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뭡니까? 적자 생존에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학습은 광범위한 능력에서 특화된 기술. 학습은 뭡니까? 산업사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든 전문성을요. 특정한 기술, 내가 자동차 타이어만 바꾸면 타이어만 열심히 바꾸고 엔진만 내가 만지면 엔진만 만지고 자동차 유리만 만지면 유리만 만지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특화된 기술입니다. 그 다음 지금 정보사회는 광범위한 거죠. 내가 자동차 바퀴만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 엔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동차 바디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유리창도 볼 줄 알고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기술은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개인 행동의 기초는 통제에서 동기부여. 과거에 개인들은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처벌한다. 이런 게 산업사회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걸 하면은 당신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6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엘빈 토플러와 조지 시멘트, 다니엘 벨, 요네지 마처다. 이런 분들이, 이런 학자들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들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누가 주장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들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게 거의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보면은 산업사회는 규격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집권화, 정보사회는 다양화, 탈전문화, 탈동시화, 분권화, 탈극대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조지 시멘트라든지 요네지 마츠다, 다니엘 베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 문제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학생들이 복귀를 정확하게 한 건지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은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국가정보학에서 나온 문제죠.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가용성, 비밀성, 가용성, 무결성 이 정보의 3대 요소인데 그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은 국가정보학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보사회론에서는 가르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안 가르치는데 국가정보학이 가르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이버 안전 및 보호의 개념과 범위가 처음에는 사이버상의 정보 자체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다가 시스템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추가됐다. 그냥 읽어보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정보사회의 전자거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하나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밀성, 비밀성, 기밀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기밀성에 대한 공격은 사이버상의 해킹에 그치지 암호화폐를 절도하는 것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를 절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밀성, 비밀성을 해치는 거죠. 정보사회의 유통 과정과 전자정보의 소통 과정 등에서 디지털 정보가 공격받아 훼손되고 수정되는 것을 무결성에 대한 공격이나 무결성은 객점이 없어야 되는데 변조로 하는 거죠. 변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디지털 문서, PDF 문서들의 날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결성에 대한 공격의 일환입니다. 가용성은 서버나 네트워크 등의 사이버상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의미하며 가용성에 대한 공격은 사이버상의 사보타주다. 가용성은 서버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상의 정보 시스템이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의미하면 맞습니다. 가용성이라는 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걸 가용성이라고 그럽니다. 가용성. 그래서 서버나 네트워크가 서버가 다운되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면 내가 언제든지 그 원하는 시점에 정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가용성에 대한 공격은 사이버상의 사보타주라는 게 뭡니까? 파괴하는 거거든요. 파괴하는 것이니까 무결성을 침해하는 거죠. 무결성을 파괴하는 거니까 가용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생각해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틀렸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보안의 3대 요소를 국가정보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정보사회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라는 질문에 출발한 그는 오늘날의 정보사회를 글로벌 경제와 정보혁명이 결합된 정보자본주의로 명명하고 정보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매개로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조직 및 문화 영역에도 급속히 확산되어 자본주의 전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생산력과 경제 성장에 비약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 이럴 필요 없이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 얘기하면은 뭐 마뉴엘 카스텔입니다. 카스텔. 존 나이스비처는 아까 메가트렌드 그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도 감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고, 허버트 실러 뭡니까? 이런 정보와 관련된 이론들,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들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마뉴엘 카스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뉴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 이래서 또 과거에는 마뉴엘 카스텔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내용은 길게 설명을 많이 쭉 했지만은 네트워크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하니까 그냥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답률이 90%가 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전자정부 추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3장 451페이지 전자정부의 추진 원칙이 제가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패닉의 중심, 전자적 처리, 보유정보 공개, 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 국민 패닉 중심, 전자적 처리, 공동이용, 기술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술 보장. 기술 개발을 보장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국민 패닉 중심, 전자적으로 처리해라, 보유정보를 공개해라, 정보 공동이용해라,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기술 보장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전자정부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요즘은 너무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각급 행정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정부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만 개발해서 같이 나눠 쓰든지 이런 방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보장, 개발 보장의 원칙, 이 얘기는 전자정부 추진 원칙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없는 내용들이고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지식의 형태를 암묵지와 행식지로 구분하고, 암묵지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행식지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종이에 옮겨 놓은 것을 행식지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지식의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눴다. 이 중 암묵지에서 행식지로 머릿속에 있는 걸 종으로 바꿔 나오는 것을 외부화라고 부릅니다. 외부화. 종이가 있는 것을, 종이를 보고 내가 머릿속에 외우는 것을 내면화라고 그럽니다. 내면화. 그래서 우리가 노나카 이쿠지로의 암묵지와 행식지, 사회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사람들이 뭡니까? 과거의 도공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로서 가르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암묵지가 행식지로 머릿속에 있는 것 자기가 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외부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행식지가 행식지로 되는 것, 이걸 종합화라고 그럽니다. 내면화는 선생님이 준 매뉴얼을 보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머릿속에 체화하는 이런 걸 내면화라고 그럽니다. 이 문제도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다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뜸하다가 또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출제가 됐는데 정보화 사회를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분류라는 그다음에 지식 변환 유형을 이걸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공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23번입니다. 스피넬로의 정보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윤리에 관련된 내용, 스피넬로의 주장, 자율성의 원리, 해악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 공정한 정의와 불편 부당 처우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리.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 선행의 원리, 해악 금지의 원리, 정의의 원리입니다. 프라이버시 존중이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스피넬러의 정보윤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원칙을 모르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독해서 리트러시죠. 문제를 잘 해독해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이 문제는 암기입니다. 암기.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원리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자율성, 해악 금지, 선행, 정의의 원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이 안 외웠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스피넬러의 정보윤리 같은 이런 얘기들은 뭐 자주 많이 책에서 정리하고 강의하는 내용인데 20장 668페이지에 있습니다. 24번입니다. 블록체인의 유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검 문제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나왔었고 조금 어려웠었는데 약간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요. 국업에서는 블록체인의 유행입니다. 이거는 뭐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은 프라이빗은 뭡니까? 특정하게 자기들이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이런 것을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합니다. 퍼블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화폐가 그런 거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뭐냐? 뭡니까? 여러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졸업장이 이조됐는지 이조되지 않았는지 그걸 전체를 검증해 준다면은 그런 걸 우리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 일종입니다. 링크드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링크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24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거리에서 말한 정보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보사회는 분사나 소규모화, 분권화, 표준화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규격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직권화, 산업사회 문제도 산업사회, 규격화한다는 게 표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번 3의 물결, 정보사회, 뭐 이런 것들은 산업사회의 특징인데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엘빈 토플러, 조지 시멘트, 다니엘 베, 요네지 마츠다. 뭐 2장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거의 100%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5번도 사실상 그냥 뭐 준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이라든지 뭐 기출 문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은 뭐 거의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100%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24번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3번도 학생들이 책을 좀 공부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지문을 갖고는 풀 수는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2번은 당연히 뭐 100% 거의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1번도 이미 책에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죠. 20번도 누구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정보사회론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은 국가정보학에서 보안의 3대 요소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8번은 뭐 이것도 당연히 정보사의 특징 당연히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17번도 웹 1.0, 2.0, 3.0, 4.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뭐 문제를 꼼꼼하게 읽었으면 풀 수가 있고 그냥 문제를 누가 자기가 이미 사전에 학습해서 풀 수는 그건 없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볼 수 있겠죠. 15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의 4대 속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정보사회론을 공부하면 최초로 기본적으로 정보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정보의 개념과 분류를 하면서 반드시 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관련 기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13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알고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푼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용어의 개념을 리파지터리라는 거하고 아카이빙이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을 좀 알았다면은 좀 추정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12번도 정보 1차, 2차, 3차 정보 분류하는 것들은 뭐 워낙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과거에는 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구분했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정보와 3차 정보를 시험 문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틀릴 수 없는 문제죠. 11번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뭐 롱테일이라는 법칙을 과거엔 따로 시험 파레토 법칙이나 롱테일 법칙이 따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지만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AR, VR,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윈, 디지털 메시 뭐 이런 용어들은 거의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보 공개 제도의 컨셉을 이해했으면은 천천히 읽어보면서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1.0, 웹 3.0도 2.0, 3.0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학생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존 나이스비츠의 메가트렌드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2장 66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7번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공부한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고 뭐 20% 30% 정도 자기가 공부해서 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0% 내외일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을 읽었다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7급 문제와 달리 7급 문제는 특정한 이론을 얘기한 학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학자를 찾을 필요가 없이 찰스 라이트의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감시나 오락이나 사회유산 전수라든 이런 용어를 꼼꼼하게 읽으면은 문해력, 리터러시만 있다면은 천천히 찾아가면서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멘붕이 오지 않고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7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6번은 찍어야 되는 거죠.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뭐 맞췄다면은 뭐 거의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찍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출제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정강현실입니다. 이 문제도 AR, VR,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워낙 많이 다룬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입니다. 리터러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러시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했거든. 전통적 리터러시와 이런 디지털 관련된 리터러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강현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5번이네, 그죠? 데이터 팝 리터러시입니다.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보사회를 보는 단절론, 연속론도 틀릴 수가 없죠. 낙관론, 비관론, 단절론, 연속론은 뭐 이것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탈산업사의 이론적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좀 약간 난이도가 높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절반 이상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창조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다음에 1번 MZ세대입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절반 정도 이상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서도 누구도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7급에서는 여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피족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9급에서는 MZ세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MZ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본인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1번 문제로 아주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배치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MZ세대인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잘 헷갈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어려워했을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문제도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책을 공부했다면 제가 봤을 때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풀기는 어렵지만은 4문제가 책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지만은 한 2문제 정도는 내가 문해력만, 리터러시 능력만 있다면 꼼꼼하게 읽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고 암기하고 찍어야 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80점 받으면은 아주 높은 점수고 60점대에서 70점대 정도 나온 학생들이 다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을 읽고 꼼꼼하게 그 문항 속에서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하고 공부 자체가 암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단어나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그런 학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당황하고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사회론이 어떤 누구도 그 시험 문제, 그의 당해 연도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의 이론과 용어들을 100% 가르쳐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을 쌓는데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자기가 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60점, 70점대가 최대입니다. 최대. 80점을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개념과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문제 지문을 통해서 자기가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시험 문제 정보사회론을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3년도 국업 정보사회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